별로 재미도 없는 이야기 가지고 3시간 하려고 그러니까 그냥 들었습니다만 마지막 한 40분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이제 세 번째 주제가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해야지 고객만족이 될 거냐. 골치 아픈 이야기가 많은데 한 3가지 정도로만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가 리더십이고요. 두 번째가 역지사지, 세 번째가 고객이 원하는 기능하는 상품 같습니다. 이거는 뭐 고객 만족뿐만이 아니고 뭐 어떤 변화 체인지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그런 것 같아서 좀 그거 한데요. 일단 고객 만족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학 조직은 제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기업 조직에서는 리더십이 차지하는 부분이 거의 조직 변화에서는 아무리 작게 보더라도 50% 이상입니다. 그 자동차 출발할 때하고 똑같아가지고 처음에 1단기라는 게 속도는 느리지만 힘이 있는 거 아닙니까? 리더십이 한 절반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상층부에 계시는 분들이 고객 만족이라는 첫째도 고객, 둘째도 고객, 이걸 머릿속에 확고하게 이들이 달아놓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두 번째는 머릿속에만 담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기 입으로 막 떠들고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임원이나 사장들 보고 막 고객 만족을 일부러 그냥 떠들고 다니라고 이야기하는 게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고객들한테, 종업원들한테, 부하 직원들한테 나는 이제부터 고객 만족 시킨다 해놓으면 나중에 혹시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뭐 조금 고객 만족 시키기 싫더라도 자기가 뱉은 말 때문에 할 수 있이 자기 다리를 붙잡도록 하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의지를 표명하라, 이렇게 저희들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강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게 단순하게 말로만 이래 하면 안 되고 방침으로 확정이 됩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는 별로 재미도 없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미션 자체는 인재와 기술을 바탕으로 최고의 제품 서비스를 만들어서 인도사에 공헌하자, 아주 좋은 이야기고 이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정신, 그러니까 행동 강령 중에 3가지가 고객 세계 일인데, 첫 번째가 고객과 함께 합니다. 재미가 없는, 조금 재밌는 걸 하나 말씀을 드리면, 아까 케이스를 들어도 노드스트롬 같은 경우, 벌써 이 회사 매출이 뭐 4조, 5조씩 올라가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희한한 게 회사에 사규라는 게 없습니다. 사규는 딱 1조로 끝이 나 있습니다. 제1조. 어떠한 경우라도 종목을 마음대로 판단을 하되, 판단하는 기준 원칙은 딱 한 가지다. 어떤 방법이 가장 고객들이 좋아하느냐, 이겁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스스로 판단하고 고객들에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십시오. 그 외에는 규칙이 없습니다. 이게 규칙 제1조고 끝입니다. 규칙 2조가 있는 회사가 있는데, 스튜어디오나드라는 회사는 우리로 따지면 세븐일레븐 같은 소매점 체인입니다. 규칙 제1조, 고객은 항상 옳다, 이겁니다. 규칙 제2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다시 1조를 읽어보아라. 그게 규칙 제2조. 이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실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회사 가보면 이 회사 앞에 돌로 이렇게 파놔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문제는 이제 저희들이 생각을 갖고 말로 하고 방침으로 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실행하는 게 문제인데요. 아는 경우에 말하고 행동이 이제 엇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무슨 호텔 같습니다. 호텔 같은데 아마 이 호텔 사장도 어디서 뭐 고객 만족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깃발 하나 달았던 거죠. Customers First 해놨습니다. 벌써 이게 스텝이었습니다. S자가 빠져야 됩니다. Customer First 해놔야 되는데, 이 깃발 달기는 굉장히 쉽죠. 뭐 남대문 시장 가서 10,000원 주면 깃발 만들어주고 수익하고 달아라 하면 달던 거. 문제는 깃발을 이렇게 달아놓고 요 앞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항상 리저버드 이렇게 해놓고 다른 차가 못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 회사 사장의 리무진이 항상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고객 제일 이렇게 해놓고 여기는 사장 제일. 실제 이게 제대로 되려고 그러면 이 차는 후문 쪽에 가 있어야죠. 후문에서는 가운데 차지해야 되겠죠. 그리고 고객들은 언제나 마음대로 이게 파킹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차라리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캐치프레이즈를 안 거는 게 낫습니다. 안 그러면 뭐 그래 조직이야 그렇구나 하면 되는데, 말로는 고객 제일 해놓고 행동은 사장 제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리더십이라는 거는 생각으로부터 시작해서 행동까지 연결되는 게 리더십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 키 석세스 팩터가 역지사지입니다. 한자 말입니다만 상대방 입장에 서서 생각한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고객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고객 입장이 돼서 우리를 쳐다보면 세상이 달리 보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실제 저희들이 뭐 일반 생활하면서 역지사지는 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금도 제가 명함을 하나 받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사회에 처음 들어와가지고 상사한테 배우는 게 명함 주고 받는 방법 아닙니까? 절대 이렇게 주지 말고 상대방이 내 이름을 볼 수 있도록 줘라. 이게 역지사지입니다. 상대방이 내 이름 숫자를 볼 수 있도록 주라. 이게 상대방 입장으로 명함을 주는 거거든요. 이거 이제 우리 생활에도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응용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떤 조직이 쓰는 용어 한마디만 보면 그 조직이 자기 중심적이냐 고객 중심적이냐 알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지금 뭐 중앙박물관이었나 지금 허물고 있습니다. 다 허물렸습니다만은 거기 이제 박물관이 있지 않습니까? 중앙청 앞에요. 제가 이제 꼬마애가 어려가지고 국민학교를 다니는데 학교에서 숙제를 받았습니다. 박물관에 가서 뭐를 보고 뭐 리포터를 적어와라 이렇게 숙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요일날 이제 제 차하고 꼬마들 데리고 이제 갔습니다. 근데 박물관은 애들은 공짜고 어른들은 500원씩 받습니다. 제 차하고 이제 1,000원이니까 표를 사려고 매표소에 딱 가봅니다. 돈을 내보면 매표소에 간판이 뭐라고 붙어져 있느냐면 표 파는 곳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관리국에서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표를 판다는 거죠. 표 파는 곳. 고객 입장이 되고 국민 입장이 되면 표 파는 곳이 아니고 표 사는 곳 이렇게 됩니다. 그 간판 하나만 보면 딱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문화재관리국보다 조금 더 나은 데가 어디냐면 도로공사입니다. 여러분들 고속도로 타고 쭉 가보시면은 옛날에는 다 표 파는 곳 돼 있습니다. 그게 한 5년 전부터 바뀌었는데요. 옛날에 5년 전에 어떻게 바뀌었느냐면 표 파는 곳에 파자만 흰 뺑기로 칠해가지고 거기에 사자로 싹 바꿔놨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파란 거로 표 사는 곳, 그 다음에 고속도로 다 나오면 표 받는 곳이 아니고 이제는 표 내는 곳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이 도로공사만 하더라도 이제 많이 좋아졌죠. 근데 불행하게도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고속도로, 저는 용인에 저희들이 이제 뭐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고속도로를 타고 내려오는데요. 톨게이트 위에 전광판이 큰 거 있죠. 아마 내려가시다가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전광판이 큰 게 있는데 전광판 안에 제가 마침 지나가는데 전광판은 어떤 때는 광고가 나오고 어떤 때는 교통 상황이 나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서까지 소통 원활, 어디까지 소통 뭐 지체 이런 게 나오거든요. 마침 제가 지나가는데 전광판에 뭐라고 사인이 들어오느냐 하면 서울 영업소부터 신갈 분기점까지 소통 원활 이렇게 나옵니다. 또 저희들은 그런 거 보면 못 참습니다. 내려서 또 따지죠. 도대체 당신들 이게 서울영업소라 해놨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요? 하니까 자기 도로공사 서울영업소라는 겁니다. 그게 어디 있는 거요? 하니까 저기 있는 3층 빌딩이 자기들 서울영업소래요. 도대체 이 간판을 대한민국 국민들 보라고 만드는 건지 자기들끼리 보려고 만드는 건지 안 그러면 대한민국 전 국민이 도로공사 직원인지 안 그러고서야 어떻게 서울영업소라고 합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신갈도 물론 친명이니까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지만 더 친절하게 하려고 그러면 영동고속도로 입구까지 이렇게 하면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톨게이트부터 영동고속도로 입구까지 소통 원활 이렇게 하면 되는 걸 다 자기 중심입니다. 서울영업소로부터 신갈 분기점까지 이렇게 해놨습니다. 아직까지 덜렸다는 거죠. 제가 외환은행 케이스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0몇 년 전에 이제 회사를 막 들어오고 나서 해외 출장 갈 기회가 생겨가지고 회사에서 출장비를 받았습니다. 이제 몇백만 원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달러를 바꿔주는 게 아무 데서나 바꿔주는 게 아니고 외환은행에서만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서소문했기 때문에 외환은행 서소문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니까 그때는 외환 창구가 일정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쪽 구성에 있는 거죠. 옛날에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다 붙어져 있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미국동 돈 이런 쭉 적혀 있고 통화명, 전신한 매도, 매일 매매 기준, 장부 전차 매도, 매일 매일 달러 안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달러를 사러 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794만 창구에 얼마 해서 몇 불 주시오 라고 내놨습니다.
해놓으니까 참고 있는 역사원이 돈이 모자란다는 거죠. 아, 이거 내가 현찰로 매입하는 건데 793원 맞지 않느냐? 이렇게 하니까 참고 있는 여사원이 그 묘한 웃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무식한 사람이 있냐? 이런 표정으로 아주 묘한 웃음을 지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손님, 현찰 매입률은요, 손님이 사시는 율이 아니고 우리 외환은행이 국민들한테 사는 율이고 손님은 매도율로 매입을 하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요, 외환은행이란 제가 너머에서 욕을 해서 안 됐습니다만 은행의 행운의 1번이 고객 제일입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조금 몇 년이 지나가지고 제가 이제 외환은행 쪽에 자문을 할 일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행장을 누가 하시느냐 하면 홍재영 씨가 이제 부총리까지 이제 하셨죠. 그분인데 그분이 행정을 하시고 제가 그랬습니다. 행정님, 외환은행에 이 행운이 첫 번째가 1번이 고객 제일인데 이거 남들 보기 좋으라고 벽자 그 장식품으로 걸어놓은 거 아니면 바꿔야 된다. 저게 종업원들한테 가슴 속에 살아 움직이는 가치관이 되려 그러면 용어 한마디부터 바꾸십시오 라고 했더만은 핑계는 뭐 대단합니다. 저거 바꾸려고 그러면 뭐 재경원에 들어가서 허가를 받아야 되고 간판 바꾸는데 무슨 재경원 허가가 필요합니까? 애시당초 바꾸기가 싫은 거죠. 바꾸기 싫으면 요새는 뭐 국민 정서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런 식으로 뭐 이거 싫다 저거 싫다 저거 싫다 해가지고 결국 안 하다가 그래도 제가 막 계속 씹고 해가지고 이게 바뀌었는데요. 그 바뀐 그 프로세스를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현찰 매도 매입이 되다가 요게 어떤 식으로 바뀌는가 먼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매도가 고객 매입, 그 다음에 매입이 고객 매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이게 창조의 발전입니다. 용어 자체를 고객 입장에서 쓴 거죠. 요거보다 이제 한 단계 더 발전한 게 요겁니다. 고객이 살 때, 고객이 팔 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훨씬 더 쉽죠, 그죠? 그럼 요까지만 하더라도 이거는 아주 작은 파이튜닝입니다. 이때 또 변화가 일어난 게 이런 식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아주 심플하죠. 무슨 이야기냐면 말이죠. 창구 와서 달러 바꾸는 고객이 전신한 매도율, 매입률, 매매 기준율, 대미달러 안산율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완전 문적으로 아는 사람이 아는 거고 그 사람은 간판 안 붙여도 신문 보고 다 오는 사람들이니까 알 필요가 없습니다. 고객이 알고 싶은 거는 현찰로 사고 팔 때입니다. 고객이 알고 싶은 것만 창구에 적어야겠죠. 지금은 이렇게 붙여있습니다. 그러면 옛날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 게 유식한 거고 이렇게 심플하게 하는 게 무식한 겁니까? 아닙니다. 고객 입장에서 보면 어느 게 더 편하냐는 거죠. 이 정도면 시골 할머니도 보고 압니다. 시골에 LA에 있는 뭐 딸한테 미국 간다 이거죠. 할 때 내가 얼마에 샀다가 돈 남았다 이거죠. 내가 얼마에 파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고객 입장에서 어느 게 더 편하냐는 거죠. 제가 매표소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도 고객 만족에서 세계 최고의 수준에 올라간 회사가 디즈니 월드입니다. 디즈니 월드는 그 참 대단한 데인데요. 뭐 또 저희들 디즈니 월드 이런 데도 잘한다면 또 보따리 사들고 가야 됩니다. 올란도까지 갔습니다. 출장 중에 그렇게 좋은 출장이 없습니다. 그거는 벤치마킹은 뭐냐면 오로지 들어가서 놀면 되는 겁니다. 놀고 마시고 뭐 밤에도 봐야 된다 해가지고 플레저 아일랜드 가서 춤추고 디스코텍 가고 이런 게 다 저희들이 이제 일하는 거거든요. 아주 행복한 출장입니다. 이런데 디즈니 월드를 갔습니다. 문제는 매표소인데요. 저희들은 이제 제가 하도 난리법석을 쳐가지고 저희 에버랜드도 다 바꿔놨는데 처음에 한 6년 전, 5년 전 생각해 보십시오. 매표소가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하면 지금처럼 그렇게 확 오픈 공간이 아닙니다. 동그란 통이었습니다. 동그란 통이고 거기에다가 요만하게 구멍을 뚫어 놓고 손만 날락거리게 해놓고 이렇게 구멍 뚝뚝뚝 뚫어 놓고 앞에 새까맣게 칠해놨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저희들은 매표소라는 조직의 기능을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 손님한테 돈 받고 표 파는데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정의를 하겠죠. 지금도 극장 같은 데 보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표소의 정의라는, 매표소의 역할이라는 것은 손님들한테 돈을 받고 표를 파는 곳이다. 100% 우리 시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을 시킬 때도 당신들 매표소 안에 들어가자마자 안에서 문 걸어 잠그라 그럽니다. 그리고 유리창도 시커멓게 하는데 밖에서는 안에 못 보죠. 안에서는 밖이 보입니다. 이게 이중유리니까요. 그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요만한 작게 뚫는 건 왜냐하면 강도들이 들어가서 손을
이렇게 해서 가져갈 수 있으니까 손목만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죠. 모든 걸 자기 중심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왜? 돈 도난을 당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디즈니월드 딱 가보니까 이거는 희한하죠. 뭐 이렇지 않습니까? 가보신 분 많겠습니다만 이런데 아주 친절한 인사원에 창고가 뭐고 아무것도 없고 뭐 유리창이가 뭐고 없고 팡글팡글 웃으면서 표를 판단 말이죠. 이야 이상하다. 당신들 그렇게 하면 현금 도난 안 당하느냐? 그러면 손님들은 악을 안 생기느냐? 자기들은 문제가 없다는 거죠. 우리 보고 되레 질문합니다. 당신들은 몇 표수를 물어보는 거냐? 오, 돈 받고 표 파는 거 아니냐? 이러니까 씩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당신들 정의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럼 당신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들 대답이 클짝입니다. 디즈니월드의 매표소는 디즈니월드를 방문하는 손님들이 처음으로 접하는 MOT다. 걔들도 MOT라는 용어를 씁니다. 처음으로 접하는 고객 접점이다. 그래서 우리 매표소에서는 손님들한테 표를 파는 것이 아니라 첫 인상을 판다. First impression을 판다는 거죠. 입장료가 30몇 불, 50몇 불입니다. 그거 100분 차이 안 납니다. 실제 디즈니월드 가는 사람들 보면 가족당 2,000불, 3,000불씩 쓰지 않습니까? 그 돈 몇 푼 털려봐야 뒤에서 돈 쓸 때 많습니다. 돈 가져온 거 어디서든지가 다 쓰고 갑니다. 거기서 몇 불 차이 나봐야 상관없습니다. 도둑놈 있어도 저 워낙 넓기 때문에 죄다 깔린 게 자기 경비원들인데요. 도난 당할 염려도 없습니다. 자기들 그 내부 자료를 보면 말이죠. 창고에 앉은 애들이 20명인데요. 디즈니 월드 전체 종사자들이 수만 명입니다. 그런데 20명이 전체 디즈니 월드의 전체 이미지의 무려 15%를 좌우를 합니다. 첫인상이라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저희들도 첫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첫인상이 딱 좋으면 뒤에 뭐 실수하더라도 저놈 조만간 잘할 거야 이렇게 하는데 첫인상이 형편없으면 아무리 잘해도 기다려봐 저놈 조만간 사고 치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들은 매표소에서는 돈 받고 표 파는 게 아닙니다. 첫인상을 팝니다. 실제 엄밀하게 따지면 더 첫 번째 그 MOT는요 매표소가 아니고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이거든요. 전부 다 차를 몰고 오니까 주차장인데 주차장도 참 걸작입니다. 주차장은 이제 어떤 식이냐면 딱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 한 가지는 손님들이 그 미국 애들 보면 2박 3일씩 차를 몰고 오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와가지고 이제 파킹을 하는데요. 안 그러면 호텔에서 나와서 대든지 하는데 이제 저쪽에 이제 디즈니 들어가서 디즈니 월드가 보인단 말이죠. 매직 킹덤 꼭대기 보이고 이렇게 하면 뭐 꼬마들이 차 안에서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럼 사람들이 마음이 들뜨기 때문에 어떤 실수를 하느냐면 키를 꼽아놓고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는 차 파킹 해놓고 막 급하게 뛰어간단 말이죠. 뛰어가가지고 또 하루 종일 놀다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우리 차 어디 간 건지 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고객 컴플레인도 아니죠. 고객 실수인데 고객 실수를 하던 거는 고객 컴플레인 중에 하나니까 그걸 얘들이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느냐 어떤 식으로 소화를 하는가 말이죠. 차가 오면 차를 어떤 식으로 파킹을 하느냐 하면 모두 다 시간대별로 이렇게 파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차장에서 내려서 매표소까지 가는데 걸어서 5분 내지 10분입니다. 그런데 이 매표소에 표는 애들이 잘 안 부립니다. 왜 안 부리냐면 일기서고 이럴 때 다 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표소 표는 딱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게 10시 35분이다. 그러면 들어온 게 보통 10시 30분에서 10시 만 25분 사이다. 그러면 뭐 A3 정도에 가보십시오 하면 거기에 100% 있습니다. 차가.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갔는데 차 키가 어디 갔는지 알았단 말이죠. 그때 또 종업원들이 쫙 나타납니다. 우리로 따지면 이런 깔고리 있지 않습니까? 전 종업원들이 깔고리를 들고 있습니다. 당연하게 이거는 열어줘야 되니까요. 그 자리에서 열어줍니다. 이런 게 시스템적으로 고객 만족을 묶어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들이 쓰는 용어인데요. 저희들이 손님을 게스트라고 부르는 경우는 굉장히 많은데 저희들은 종업원을 인플로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종업원을 인플로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캐스트라고 부릅니다. 캐스트라는 게 영화 배우고 연극 배우 아닙니까? 영화 끝나고 나면 캐스트 이래서 뭐 샬롯 스톤, 뭐 실베스터 스탈론 이렇게 나오는 거고 연극으로 따지면 뭐 캐스트 이래 되면 뭐 윤석한 누구인지 이렇게 나오는 게 캐스트란 말이죠. 왜 캐스트냐 하면요. 이 디즈니 월드에서는 디즈니 월드에서 청소하는 아줌마 한 사람까지라도 나는 디즈니 월드라는 무대에 올라서서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연극을 하는 사람 이런 겁니다. 저희 자연농원에 한번 가보시면 옛날에 그 종업원들 다니는데 보면 뭐 명찰 이렇게 해서 관계자 외 출입 금지 빨간거로 이렇게 놨지 않습니까?
근데 요새는 그걸 열심히 보십시오. 어떻게 해놨냐면 캐스터 올리게 해놨습니다. 캐스터만 더 따르는 거예요. 저희들도 이거 흉내 내가지고 종업원들을 캐스터라고 부르는데요. 일부러 옷까지도 차별화를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독수리 요새에 있는 종업원들은 일부러 막 이런 모자에다가 금총에다가 옆에 장화에다가 징 받고, 그다음에 뭐 아마존 익스프레스 있는 사람들은 반바지에다가 탐험 모자에다가 이렇게 옷을 입혀놨지 않습니까? 왜 입혀놨냐 하면 스스로 착각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 다만 펴받고 끊고 손님 줄 서더라도 자기가 탐험대 리더다, 이런 착각을 일으키도록 그런 걸 다 이 상황 자체를 연출을 시켜준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들은 그 상황에서 손님의 만족을 위해서 최선의 연기와 연극 역할을 하는 사람,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게 캐스터입니다. 근데 이 캐스터들 중에서요, 이제 저희들은 뭐 놀기는 놀지만 열심히 이제 살펴보고 다니는 걸 보면 어떤 게 있느냐면, 꼬마들이 캐스터들한테 길을 물어봅니다. 매직 킹덤 가는 길이 어딥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대부분이 다 캐스터가 질문받은 캐스터 중에 100의 100이 전부 다 서서 대답을 하지 않고 이렇게 앉아서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속으로 야, 이놈들도 하도 고생을 시키니까 다리가 아픈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 또 물어봐야죠. 가서 왜 당신들 서서 이야기 안 하고 앉아서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대답이 걸작입니다. 물어보는 손님들 목이 아프다는 겁니다. 꼬마가 요만하니까 물어보려면 이렇게 해서 매직 킹덤 가는 길이 어디요?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닙니까? 물어보면 자기가 앉는다는 거죠. 앉으면 꼬마들보다 조금 한 15도 각도 미칩니다. 그럼 어디로 가시오? 라고 이야기해주고 일어서서 가는 거죠. 이게 해줄 주장은 뭐냐면 손님의 목이 아픈 대신 내 다리가 아파라는 겁니다. 이게 눈높이 대화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합니다. 실제 우리나라도 이거 흉내내다가 이 흉내낸 때가 있었습니다. TGI 프라이데이라고 애들 다니는 패스트푸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초기에는, 요새는 이거 안 합니다 보니까 처음에 막 생겼을 때는 매니저들이 음식 주문 받으면 이 꿀 앉아서 주문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손님은 앉아있으면 눈이 한 이 정도 되고 저희들이 주문하면 위로 쳐다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앉아서 하면 손님들이 내려다본단 말이죠. 예를 들면 아마 이 매니저가 이게 대학생들 손님들보다 형편이 훨씬 더 나을 겁니다. 수익도 훨씬 더 많고. 이렇게 꿀 앉아서 이야기하는 게 손님들한테 불종의 자세를 보이는 게 아닙니다. 프로로서 눈높이 대하는 거죠. 이게 잘하다가 요새는 TJ 프라이데이 가니까 부풀어져서 주문을 받는데 계약이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디즈니 월드 쪽에 가서 고객 갖고 이야기를 하면 걔들이 정식으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프로그램을 컨설팅해서 팝니다. 와서 며칠짜리 이렇게 하면 이틀에 1000불, 뭐 사흘에 3000불, 이런 식으로 이 퀄리티 중심으로 해가지고 패키지 자체가 퀄리티가 있습니다. 얘는. 하여튼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린 거는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다 역지사지라는 거죠. 고객의 입장에 있어서 세상을 보면 모든 게 달리 보인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이겁니다. 고객이 원하거나 기대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을 하자는 건데요.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도 이것 또한 참 힘듭니다. 예를 들면요, 앞가지게 스칸디나비안 항공 케이스를 말씀드렸는데 양 칼슨이라는 사람이 1년 만에 회사를 그렇게 바꿔버리고 고객 만족에서 세계 1등으로 올랐잖아요. 세계 1등이 유럽 1등으로 올라갔죠. 올라간 게 아주 심플합니다. 뭐냐면 고객들한테 찾아가서 물어보는 거죠. 옛날의 경영자들은요, 양카슨 앞의 경영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 서비스 업종이라는 건 손님들한테 친절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전임 사장이 주력했던 건 네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가 크고 깨끗한 비행기, 이걸 해야 된다. 두 번째, 의자가 안락해야 된다. 세 번째, 기내식이 맛있어야 된다. 네 번째, 스튜어드들이 친절하고 인사 잘하고 서비스가 좋아야 된다. 이 네 가지만 몰아붙이면은 아마 고객은 만족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비행기 작은 거 DC9을 에어버스로 바꾸고 의자도 개조를 하고 기내식 맛있게 하고 뭐 종업원들한테 뭐 교육을 손을 모아서 15도 인사를 해라, 어떻게 해라, 뭐 교육을 시키고 난리법석을 쳤죠. 아무리 교육을 해봐야 뭐 회사 수준은 전혀 안 좋아집니다. 양카스는 틀린 거죠. 양카스는 자기가 사정으로 취임하자 책상에 앉아서 소설을 쓴 게 아닙니다. 실제 자기 비행기를 자기가 타보고
옆에 손님들한테 물어봅니다. 당신 원하는 게 뭐냐? 우리 그대로 해주마. 라고 물어보니까 고객의 응답은 완전히 다른 식으로 응답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응답을 했겠습니까? 고객이 원하는 거. 뭐 기본적으로 비행기 추락 안 해야 된다. 이건 당연한 거고요. 안전은 당연한 거고. 그거 말고 아마 지금 바로 오늘 저녁까지 부산에 가셔야 된다 하면 어떤 걸 원하시겠습니까? 시간. 맞습니다. 시간. 고객이 원하는 딱 두 가지인데, 첫째 하나는 당신 항공사가 2시간마다 하나씩 비행기 뜨는데 그러지 말고 도착하자마자 비행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간격을 1시간으로 줄여라. 이게 원하는 거고요. 다음 두 번째는 10시에 뜨기로 했으면 10시에 뜨고 2시에 앉기로 했으면 2시에 앉아라는 거죠. 시간 지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유럽 같은 데 보면 다 이게 트랜지션이 많지 않습니까? 한 군데서 펑크가 나면 여기서 1시간 나면 다음 거는 2시간, 4시간, 8시간 이런 식으로 펑크가 납니다. 그러니까 여행 다니는 사람들이야 상관이 없는데 시간 가지고 이래 먹고 사는 사람들, 특히 비즈니스맨들은 이 비행기 연착하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뭐 기내식이 맛있어야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차라리 뭐 부산 가서 호텔 가서 손님들하고 식사하는 게 낫지 기내식 아무리 해봐도 마른 음식인데요. 양가르선에 그 두 가지를 갖다가 딱 머릿속에 캐치를 하고요. 어떤 식으로 바꾸느냐 하면 양가르선이 취임을 하니까 그 당시에 그 전임 사장이 계약을 맺어놓은 게 있습니다. 비행기가 작은 거를 큰 걸로 바꾸려고 DC9을 없애고 에어포스로 다 바꾸려고 계약을 뭐 10몇 대인가 20몇 대인가 해놨습니다. 그런데 고객이 원하는 거는 큰 비행기가 아니라 비행기가 조금 작더라도 비행기 편수를 늘리라는 거 아닙니까? 캔슬을 다시 해버립니다. 위약금을 물고. 그래서 다른 항공사들이 2시간마다 띄우는 걸 이 양반은 1시간마다 비행기를 띄우는 거죠. 그 다음에 시간 지키는 건 어떤 식으로 했냐면 사장실 벽에다가 장식 다 허물어 버리고 자기 항공회사 비행기 플라이트 스케줄 192대짜리를 전부 다 불을 다 전광판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몇 시 예정 몇 시 도착 아닙니까? 그럼 실제 비행기가 딱 뜨면 뜬 시간 딱 들어오고 앉으면 앉은 시간 딱 들어옵니다. 예정 대비 실제에서 10분 이상 차이가 나면 오토 다이얼링 시스템 이걸 연결을 시켜가지고 그 기장이 딱 비행기 착륙하고 자기 기착지에 의자에 딱 앉자마자 벨이 딱 울립니다. 딱 받으면 이거는 뭐 여차 없습니다. 양칼선입니다. 왜 10분 이상 늦었냐? 이게 중점주의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뭐 이거저거 챙길 필요 없다는 거죠. 시간 하나만 가지고 이제 챙기는 겁니다. 챙기니까 온갖 게 다 나옵니다. 뭐 비행기 정비 잘못된 거, 뭐 기상이 어떤 거, 다음에 관제탑에서 잘못한 거, 하여튼 하나 가지고 쫙 다 땡겨옵니다. 마치 그 시골에 그 고구마, 그 할머니도 고구마 캐는 거하고 비슷하죠. 우리 시골에 한 번씩 가서 고구마 캐려면 우리 같은 아마추어는 삭 가지고 뿌리 하나씩 키지 않습니까? 할머니들 힘 없어도 줄기 하나 잡아가지고 쭉 당기면 한 30개 쭉 따라온단 말이죠. 이 중점주의라는 게 이제 그런 건데요. 양가에서는 시간 하나를 포커스를 넣고 쫙 당기니까 쫙 다 따라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뭐 비행기 잘못된 걸 쫙 고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어떤 게 있었는가 말이죠. 유럽 항공사에서는 유럽에서 모든 항공사들이 이 소위 말하는 합성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합성이 뭐냐면 그 당시에는 이제 워낙 그 올쇼크 지나서 몇 년 안 돼가지고 기름값이 비싸니까 비행기 전체에 손님이 절반 이상 안 타면 그 플라이트를 캔슬을 하고 요 손님을 다음 비행기로 같이 몰아서 보내는 겁니다. 그걸 이제 합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택시하고 똑같습니다. 그거는 뭐 SS만 하는 게 아니고 어느 누구나 다 합성을 했단 말이죠. 양가에서는 임원회의를 하는데 야, 손님들이 원하는 거는 비행기 시간 지키라는 건데 합성은 이거는 기본적으로 안 되는 거다. 그래서 결정을 합니다. 승무원 숫자, 그 DC9이 9명이면 승무원 숫자보다 손님이 많으면 우리는 무조건 비행기 뜬다. 손님 10명 이상 차면 우리는 비행기 뜬다.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임원회에서 난리가 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안 그래도 우리가 적자가 8천만 불인데 이 회사 망합니다. 난리가 납니다. 그래도 결정은 CEO가 하는 거 아닙니까? 좋다. 내가 책임지마. 1년만 기다려. 1년 동안 해서 회사 이익 역전이 안 되면 내가 책임지겠다. 라고 하고 결정을 합니다. 바로 다음 날부터 SS는 손님이 10명만 이상, 승무원보다 손님이 많으면 무조건 뜨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 적자가 나기 시작하는데 손님 10명, 15명 태우고 다니는데 이게 적자가 안 나겠습니까? 적자가 나기 시작하는데 이게 뭐 100만 불, 200만 불, 700만 불까지 적자가 누적이 됩니다. 6개월이 딱 됐는데요. 그 다음부터 한 보름 사이에 비행기에 모든 손님들이 꽉꽉 차는 겁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유비통신 카드락 항공사였습니다. 처음에는 소문이 어떻게 나갔냐면 10명 이상만 되면 비행기는 뜬다 카드락 하던 게 이제 몇 사람 이래 전달돼가지고 SS는 손님 한 명만 타도 비행기 출발한다 카드락 이래 된 거예요. 이게 이 카드락 돼가지고
근데 그게 누구한테 영향을 미치느냐면 일반 비즈니스맨, 일반 그 여행자들은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비즈니스맨들은 시간이 결정적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간에 바쁜 사람들은 전부 다 SS에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10명 탄다 안 탄다 문제가 아니고 모든 플라이트가 풀부킹이 되는 겁니다.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해야지만 비행기표를 구할동 말동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게 날 수밖에요.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는 그 당시 워낙 비행기표가 안 팔리니까 유럽 항공사들은 이 반표라는 게 이용을 했습니다. 반표가 뭐냐면 비행기표를 쭉 팔다가 마지막 한 30분 쯤 돼서 그때부터 우리 바짝 세일식으로 이제 비행기표를 파는 거죠. 그럼 시간 바쁜 사람은 미리 예약을 하는데 이 여행하는 사람들이야 그냥 앉아서 또 기다리다가 지금부터 반표 갑니다 이러면 쫙 구름처럼 모여가지고 타고 간단 말이죠. 그런데 SES는요 온값을 줘도 일주일 전에 부킹을 해야 된단 말이죠. 다른 회사들은 절반은 반표인데 SES는 전부 다가 온표란 말이죠. 온표에다가 전부 다가 풀부킹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잘 될 수밖에요. 1년 만에 그냥 7천만 불 적자에서 8천만 불 흑자로 올라오거든요. 여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문제는 이거죠. 옛날에 경영자들은 책상에 앉아서 고객이 원하는 걸 소설로 썼고 양칼스는 직접 가서 고객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당신들 원하는 게 뭐냐? 기대하는 게 뭐냐? 우리가 뭐를 해줄까? 이렇게 하니까 고객은 이거 해주소, 저거 해주소, 이렇게 해주소,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더라는 거죠. 그대로 그냥 경영을 한 겁니다. 하니까 경영이 이렇게 좋아지더라는 거죠. 제 연구소 케이스를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려볼까요? 제가 제 연구소에 이제 홍보 언론을 담당하는데요. 딱 제가 홍보 담당을, 언론 담당을 맡아보니까 이제 밑에 부장이 이제 실적을 보는데 연구소 실적 중에 이런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어느 연구소가 일간신문에 많이 보도가 되느냐 이게 이제 잣대 중에 한 가지거든요. 저희들이 보고서를 계속 내지 않습니까? 보니까 저희가 1년에 한 90회 정도가 보도가 되고 LG, 현대, 대우가 한 110회 정도가 보도가 돼요. 뭐 큰 차이는 아닌데 야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뭘까? 이래가지고 우리 직원들한테 물어보니 그게 왜 그렇냐?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뭐 우리 보고서가 시원찮아서 그렇죠.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 이게 이상하다. 그럴 리가 없는데 뭐 다 비슷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하다가 안 돼가지고 제가 기자들한테 한 명 불러가 저녁에 소주를 한잔 하자 그랬습니다. 앉혀놓고 이야기를 했죠. 소주 먹으면서 왜 당신들 우리 열심히 해가지고 연구보고서 내면 왜 신문에 안 실어주느냐. 그러면 첫마디가 너 그 보고서 어려워가지고 우리 같은 두당한 놈들은 읽어볼 수가 없다. 이게 첫마디입니다. 쓰고 싶어도 아무리 보고서가 좋고 쓰고 싶어도 뭐 연구보고서라는 게 빤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 보면 일반 사람들이 보면 골치가 아프거든요. 그래서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기자들 이 보기 쉽게 하는 게 뭘까? 라고 고민을 해보니까 기자들용으로 따로 만들기에는 너무 낯간지럽습니다. 이게 뭐 꼭 공부하기 위해서 뭐 보도자료 만든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들 보고서 체제를 어떻게 바꿨냐면 보고서 본문은 그대로 두고 그 앞에 요약을 붙입니다. 요약을 본문의 10분의 1을 붙이고 그 앞에 executive summary라고 해서 딱 한 페이지를 붙입니다. 한 페이지만 딱 보면 그 내용을 다 할 수 있도록. 거기에다가 더 관심이 있으면은 10분의 1로 줄인 걸 보고 그 다음에 300페이지를 보고 이렇게 바꿔놨거든요. 그걸 바꿔놓고 1년 딱 지나니까 저희 연구소의 언론 보도의 수가, 보고서 보도의 수가 600회가 돼버렸습니다. 거의 한 7배 정도가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게 물론 뭐 안에 보고서 내용도 좋아진 게 있겠죠. 좋아진 게 있는데 이때까지는 뭐냐면 전부 다 우리 논리였거든요. 우리 입장에서. 근데 신문기자들한테 물어보면 그 자리에서 대답합니다. 너가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 붙여줬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주 좋다고 실어줍니다. 우리가 그냥 고객들한테 물어보면 되는데 우리가 고객들한테 안 물어본다는 거죠. 고객들한테 물어보면 고객들은 쉽게 답을 해줍니다. 제일 마지막 챕터인데요. 이거는 지금 뭐 시간이 한 5분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포인트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넘어가고. 저희들이 변화를 해보면 안 바뀌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뭐 변화 체인지라고 혁신을 할 때 조직 구성원들 보고 우리가 좀 바뀝시다라고 이야기하니 보면 대부분 안 바뀌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안 바뀐다는 게 사람이 나쁘다든지 기본적으로 뭐 악인이지라든지 이래서 바뀌는 게 아니고 아마 사람이나 속성 자체가 바꾸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저번에 그 KBC에서 조사한 것 중에 어떤 게 있느냐 하면 그 셀러리맨들한테 당신이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4등이 자기 와이프 죽는 게 4등입니다. 1등이 이 목 날아가는 거고요. 2등이 뭐가 있고 4등이 자기 와이프 죽는 게 4등인데 자기 와이프 죽는 것보다 더 스트레스 쌓이는 3등이 뭐냐면 자리 옮기는 겁니다. 이직이 더 스트레스가 많다는 거죠. 변화라는 게 그 정도로 아마 사람들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것 같은데 NEC 이야기 해볼까요? IBM 이야기 듣고 NEC 이야기도 있는데 NEC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고바야시 회장이라는 사람이 그 30년 전만 하더라도 아주 작은 중소기업 일본의 전쟁공사에다가 전화기 납품하는 회사 이 30년 만에 세계 초일류로 만들어놨죠. 반도체 세계 2등, 통신 세계 4등, 컴퓨터 세계 8등 아마 세계 부분이 골고루 10등 안에 들어간 회사는 NEC밖에 없을 겁니다. 그 정도로 세계 초일류 회사를 만들어놨는데 이 고바야시 회장이 회장직을 물러나면서 의록집을 만들었습니다. 의록집 1페이지 첫 줄에 있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이게 고바야시 회장이 가장 많이 인용했던 이야기인데요. 가장 안정된 조직은 가장 불안전하고 가장 불안전한 조직은 가장 안전하다. 말도 안 되는 말장난 같은데 실제 곰곰하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이게. 조직이 야 우리 고생했다 피곤했지 열심히 했지 하고 좀 쉬자라고 할 때가 조직이 망하는 게 출발점이고 조직이 야 불안하다 바뀐다 환경이 환경 여건에 맞추자 이 당장 난리를 치면 이게 뭐 당장 조직이 망할 것처럼 보이는데 지나서 보면 가장 발전했던 게 그 당시라는 거죠. 저희 삼성 같은 데는 삼성 용어라는 게 있는데 혹시 맥이론 들어보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맥이론 이렇게 하면 뭐 18만 명이 다 알아듣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고바야시 회장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시골에서 그 미꾸라지 키우는 방법인데요. 미꾸라지 키우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A. 웅덩이에다가 미꾸라지 10마리 주고 모이를 많이 줍니다. B 방식은 웅덩이에다가 미꾸라지 10마리 놓고 모이 많이 주고 거기다가 뭐를 넣느냐 하면 미꾸라지를 잡아먹고 사는 메기를 한 마리를 집어넣습니다. 뭐 열흘이고 보름이고 지나서 이제 가보죠. 가보면 B라는 웅덩이에는 미꾸라지가 10마리 다 살아남아 있습니다. 모이를 많이 먹고 살아남아 있는데 문제는 미꾸라지 굵기가 새끼손가락만 합니다. B 웅덩이를 보면 맥이란 놈이 미꾸라지를 2마리를 잡아먹었습니다. 8마리만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미꾸라지 굵기는 엄지손가락만 합니다. 그럴 수밖에요. 메기가 자꾸만 잡아먹으러 다니니까 미꾸라지는 계속 도망다닐 거 아닙니까? 도망다니고 운동 많이 하죠. 배고프죠. 모이 많이 먹죠. 그러니까 살이 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실제 시골에 가보시면요. 미꾸라지 키우는데 보면 꼭 미꾸라지 수십만 마리 풀어놓고 메기를 수백 마리 일부러 풀어놓습니다. 그리고 이게 낙차를 심하게 만들고 운동을 많이 하게 해요. 그러니까 미꾸라지 같은 경우는 한번 보십시오. 하물 미꾸라지들 당장 자기가 죽고 환경 변화가 심하고 망하지 않기 위해서 막 운동을 하다 보면 당장 망할 것 같죠. 지내서 보면 그때가 발전의 가능성이 가장 컸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고바야시가 딱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가장 안정됐다고 싶을 때 그걸 망한 거에 출발점이고 야 우리 바뀌자 변하자 고치자 환경에 적응하자라고 할 때 망할 것 같지만 지나서 보면 조직이 가장 발전을 했더라 라는 게 고바야시예요. 이제 아무리 이런 이야기를 해도요. 이게 조직이 안 움직이는 게 제가 볼 때는 이 관료주의 대기업병 이런 것 같습니다. 일본 이야기하고 미국 이야기 하나씩만 말씀을 드리면 소니가 그래도 일본에서 가장 도전적이고 행동적이고 공격적인 회사 아닙니까? 소니는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느냐 하면 도이도시다다라고 아주 그 벤처 중에 대표적인 그 본부장입니다. 이 사람은 소니라는 조직의 대기업병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관료주의다, 형식주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소니의 대기업병은
손의를 진정으로 아끼는 수많은 임직원들이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조직은 망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집단적으로 망해버리는 병, 이거를 대기업병이다 이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실제 조직의 문제점이 뭐고 고쳐야 될 게 뭐고 이렇게 하면 우리 조직이 바뀐다는 거 알고 또 바뀌자 하면서도 결국 못 바꾸고 나가는 거, 이걸 이제 손해에 저는 대기업병이라고 봅니다. 이거는 대기업병이라는 건 대기업만 있는 게 아니라 저는 대기업에만 대기업병이 있는 줄 알았더만 소기업에도 대기업병이 똑같이 있습니다. 보니까 어느 조직이나 있습니다. 미국 이야기를 하면요, 제너럴 모터 이야기를 해볼까요? 로스페로라는 사람이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통령 선거까지 나와가지고 상당히 표를 받은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제너럴 모터에 한번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로스페로가 이제 EDS라는 회사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만들어가지고 회사가 워낙 잘 되니까 제너럴 모터에서 자기 전산부서를 없애고 EDS를 머지를 했지 않습니까? 머지를 했을 당시에 조건을 뭐라고 로스페로가 내걸었냐면 내 의사와 상관없이 내 목을 칠 경우에 그때 너도 뭐 10억 불인가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10억 불인가 그 페널티를 내한테 내고 내 목을 잘라라 라고 이제 계약을 했단 말이죠. 계약을 하고 주식을 다 넘기고 로스페로가 GM 제너럴 모터 임원으로 들어갔죠. 임원으로 들어가자마자 일주일 만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내한테 제너럴 모터 CEO 자리를 주면 2년 내에 이익을 뭐 5배인가 몇 배인가 올리겠다 하고 뭐 난리부석을 친 거죠. 치니까 그 관료주의적인 제너럴 모터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야 안 되겠다 이 사람 자르자 라고 했는데 보니까 옵션이 걸려 있는 거죠. 10억 불을 물어줘야 되는 거죠. 이 제너럴 모터에서 고민하고 결국은 돈을 물어주고 자르자 해서 잘랐죠. 잘라가지고 이제 로스페로는 그 돈 가지고 나와서 페로 시스템인가 회사를 만들었죠. 그런 식인데 이 로스페로가 원래 텍사스 출신 아닙니까? 아주 공격적이고 도전적이고 이런 조직에서 살다가 제너럴 모터에 가보니까 제너럴 모터에서는 어떤 식이냐면 이렇다는 거죠. 이 사람 표현이 이런 겁니다. 가령 텍사스에서는요, 이런 방안에 우리가 회의를 하고 있다가 뱀이 한 마리가 쭉 들어온다 이거죠. 들어오면 텍사스에서는 뱀을 가장 먼저 본 사람이 이 구두를 딱 벗어서 뱀을 딱 두드려서 잡는단 말이죠. 이게 이제 텍사스 방식인데 제너럴 모터에 가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뱀이 한 마리가 딱 들어오면 뱀을 제일 먼저 본 사람이 손을 딱 들면서 뱀이 들어왔습니다 하고 나서 뱀 퇴치 주비위원회를 먼저 만든다는 거죠. 주비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회의를 해보면은 뭐 뱀한테 물리면 어떻게 치료하느냐, 그거는 손해배상을 누구한테 할 거냐, 변호사 부르고 컨설턴트 부르고 이래 불러가지고 한 달쯤 있다가 보고서를 이만큼 만든다는 겁니다. 만들어가 그 앞에 뭐 요약 이래가 붙이는데 요약 결론이 뭐라고 나오냐면 일단은 뱀을 가장 먼저 본 사람이 구두를 벗어서 잡아라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는 겁니다. 이게 진행을 못하더라. 하여튼 실행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실행을 할 때 제일 조금 두려워하는 게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저희 그룹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때까지는 한 5, 6년 전까지는 성진의 원칙이 뭐냐면 임원들을 승진을 시킬 때 도전해서 성공한 사람은 1등입니다. 꼼짝도 안 하면 2등이고 실패한 사람은 3등입니다. 근데 문제는 실패 전제 조건은 도전을 하다가 실패했다 그러면 이거는 정보로 치료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순서를 역전을 시켜버렸습니다. 일단 도전해서 성공하면 1등, 설사 실패하더라도 도전을 했으면 2등, 꼼짝도 안 하면 3등입니다. 졸지 이렇게 되는 바람에 회사마다 승진 서열이 순서가 다 바뀌는 겁니다. 옛날 같으면 주로 꼼짝도 안 하는 관리, 그다음에 인사 이런 데가 상당히 진급이 많았습니다. 근데 요새는 인사, 관리 이런 데는 도전할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R&D라든지 영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승진을 많이 하는 게 일단 실패하더라도 도전했으면 치른다는 거죠. 근데 이게 통계가 말이죠.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일본에서 나온 통계인데요. 제이미 씨가 만드는 건데 도전해서 성공하면 항상 좋습니다. 문제는 도전해서 실패한 거하고 도전 안 하는 거 이 차이인데요. 아주 작은 차이지만 도전 안 하는 것보다는 도전하더라도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매출이거든요. 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하면 훨씬 좋죠. 실패하더라도 안 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도전해서 꼭 실패한다고 볼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이거 중간쯤 온다는 거죠. 확률.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단 실패하더라도 도전을 하는 게 성과가 훨씬 더 좋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가는 캐치프레이즈는 이런 겁니다. 변화에 대한 캐치프레이즈는 나부터, 지금부터, 쉬운 것부터입니다. 이제 저희들이 뭐 총론적으로 회사가 어렵다, 변해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 바뀝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총론에 반대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기립박수하고 박수를 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딱 들어가서 당신 부서에서 이거 조금 바꿔주셔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하면 소위 이구동성이라는 이야기가 딱 내만 그냥 건드리지 말고 딱 내만 돌아. 다른 거 다 도와줄게. 누구나 다 except입니다. 내만 빼고 하면 다 된다는 거죠. 근데 누구나 다 내가 빼놓으면 누가 합니까 그거를. except이 총론 찬성 강론 반대입니다. 그럼 변화 자체가 안 됩니다. 변화의 시작은 내부터 아닙니까? 지금부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변화를 하자 이렇게 하자면 또 거창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회사에서 돈을 대줘야 되고 사람을 대줘야 되고 뭐를 대줘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요. 실제 이 변화라는 거는요. 성공 경험을 조기에 체험을 해봐야 됩니다. 처음부터 거창한 거 잡아가지고 힘들게 트라이하다가 실패하면은 실패 경험이 있으면 다음에 트라이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내일부터라도 내 권한으로 내 혼자서 할 수 있는 당장 할 수 있는 걸 하나를 잡아야 됩니다. 잡아가지고 아주 작은 걸 하나 성공을 하면 이 성공 경험이라는 게 축적이 되면 자신이 생기죠.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거 하다가 나중에 소도둑,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 이게 소위 성공 경험의 체험이거든요. 이게 성공 경험은 일단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이 치킨데요. 이 네타사고입니다. 바뀌자! 이렇게 하면 또 이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자기가 바뀌어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항상 손가락이 남한테 갑니다. 이걸 바꾸자! 이렇게 하면 야, 이게 뭐 제도상 안 돼 있고 법상 문제가 있고 안 되면 나중에 이제 국민 정서까지 막 덜먹입니다. 국민 정서에 안 맞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걸 바깥 문제를 다 해결을 해주면 손가락짓을 조직 내부로 돌립니다. 우리는 하고 싶은데 뭐 예산이 받치면 안 되고 사람으로 안 도와주고 뭐 뭐가 없고 이런 식으로 막 남들한테 이제 한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남을 비난할 때 다 미국이나 일본이나 뭐 한국이나 다 이렇게 비난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참 묘한 것 같아요. 비난의 대상이 손가락 끝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보시죠. 비난의 대상이 끝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 손가락 5개가 묘한 것 같아요. 하나는 중립이고, 하나는 상대를 비난하고, 세 개는 이게 자기를 보고 있습니다. 이게 참 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남 탓을 할 때 한번 3번을 물어봐야 됩니다. 내 탓이냐, 내 탓이냐, 내 탓이냐. 3번을 물어보고 내 탓이 아닐 때 남 탓을 해야 됩니다. 저번에 제가 앞 시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오 교수님 한 분께서 그래? 유리사 그럼 내가 다음부터 남 탓할 때 요렇게 할게요. 요렇게. 제가 그래서 저번에 와서 2가지 배웠습니다. 코끼리 냉장고에 넣는 방법은 조교한테 시키면 되고 남 탓할 때는 요렇게 하면 된다. 이걸 2가지를 제가 배우고 지난주에 돌아왔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3시간 동안 말씀을 드렸는데요. 먼저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게 이게 이제 고객만족이라는 개념 자체가 출발 자체는 기업이 돈 벌자에서 시작을 했던 건데 이제는 그 차원이 아닙니다. 기업은 물론이고 공공단체, 뭐 국가 다 마찬가지고 하다못해 종교단체까지도 이 고객을 이제 시장 자체 주도권이 바뀌기 때문에 더 이상 생산자 주도가 아니고 고객 주도로 넘어갔기 때문에 고객의 원하는 대로 기대하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맞춰주지 않으면 조직 성립 자체가 안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용어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 말씀드린 게 소위 킥스 팩터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하나가 리더십이고요. 머릿속에 인을 받고 말로 뱉고 그 다음에 방침으로 정하고 몸으로 행동하는 거고 두 번째가 역지사지입니다. 상대방 입장에 서서 일로 쳐다보면은 하는 말, 용어, 조직의 기능까지도 다 바뀝니다. 그럼 세 번째가 고객이 원하거나 요구하거나 기대하는 것을 마음대로 소설을 쓰면 안 되죠. 실제 고객들한테 가서 물어봐야 됩니다. 물어보면 고객은 쉽게 답을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실행 방법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일단 말보다는 행동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행동에서는 너무 큰 걸 잡는 것보다는 아주 작은 걸 먼저 실행을 하고 조기에 성공 경험을 체험을 하면 결국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부터 지금부터 쉬운 것부터인데 그걸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남 탓사고가 아니고 내 탓사고라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모두에 말씀드렸던 거는 그런 것보다는 하여튼 모든 변화라는 거는 내가 무엇을 취할 것인가. 이거는 나중에 결국 취하게 됩니다만은 그게 출발은 내가 무엇을 비울 것인가 또는 내가 무엇을 버릴 것인가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 이런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혹시 질문? 시간이, 좋은 강사는 시간을 조금 5분씩 당겨야 된다는 건데 제가 한 5분 정도 초과를 한 것 같습니다. 잘 들었는데요. 지금 쭉 보여주신 뭐 여러 가지 전략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죠. 실제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실행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간다는 게 만약에 그런 거를 이사님이시니까 그 안에서 그 전략을 짜더라도 그 밑에 있는 인프라들이 다 따라가야 되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삼성에서는 그런 지금 이렇게 전략을 짰을 때 과연 그 인프라한테 어떠한 식으로 따라오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CS 시작한 지가 7년입니다. 7년인데 제가 겨우 이제 돌아갑니다. 이게 이 정도 개념을 잡아내려면 한 10년은 걸립니다. 그리고 가장 속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평가의 3분의 1이 고객 만족으로 갔습니다. 회사가 보너스를 받고 급여를 받고 승진을 하고 출세하는 기준 자체의 3분의 1이 고객 만족으로 넣는 게 가장 강력한 겁니다. 그렇게 강하게 드라이브를 해도 7년 정도 지나니까 조금 좋아질 거예요. 한 10년 돼야 이게 정착이 안 될까 싶습니다. 예. 지금 참 감명 있게 좋은 말씀 많고 우리 대학에서도 대학인들도 모두가 바뀌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이라는 건 어떤 점에서 고객이라고 그러면 학생이랄까 학생이랄까 그런 경우는 오겠는데 전 각마다 전 서울대학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교육 관계에 대해서 이제 학생들하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 생각을 바꿔야 되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전 교육에 민주주의가 없다. 이건 교수나 또 선생님이 이 방향이 옳다고 생각해서 최선의 것을 너희들한테 가르쳐주는 거고 또 너희들이 비록 이게 재미가 없고 좋지 않더라도 교육이라는 건 어떤 점에서 과거에 우리 그 전례 지식 또는 전통 같은 것을 너희들한테 전수해주고 하는 그런 기능도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원하는 쪽으로만 쫓아가다가 그 교육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고객 만족을 못 시키는 모양인데 그건 어떻게 되나요? 이제 아까 그게 이제 아주 중요한 얘기 같습니다만 아까 제가 얼핏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드렸냐면 학생도 교육이고 기업도 교육이고 연구계도 교육이고 학계도 고객이고 다 고객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들이 학생만 고객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학생을 가르쳐서 쓰는 사람이 기업이다 그러면 기업의 가학생이면은 기업의 입맛에 맞게 학생을 양성하는 게 고객을 만족시켜주는 거지 학생들 원하는 대로 학생들이야 그러면 공부하지 말자기 원하는 거다 그러면 공부 안 시키는 게 고객이 원하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그 중에서 누가 핵심 고객이냐를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학생이 핵심 고객이냐 그 학생을 데리고 설 2차 고객이 핵심 고객이냐. 예를 들어서 칼라 텔레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거를 대리점에 넘기지만 최종 쓰는 게 일반 소비자란 말이죠. 그러면 대리점 입맛에 맞게 할 거냐 최종 소비자 입맛에 맞게 할 거냐. 최종 소비자 입맛에 맞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고객 중에서 가장 핵심 고객이 누구냐를 찾아내고 그 사람에 맞도록 하는 과정에서 일부 고객이 피해를 보고 고생을 하더라도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판단은 제가 할 게 아니고 학생이 중요한 거냐, 최종 소비자가 중요한 거냐, 안 그러면 중간에 있는 3차 고객이 중요한 거냐, 이런 거. 그게 중점을 두시고 고객 만족 개념으로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해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